잘 모르는데. 복잡하다. 왜 있나? 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요,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0일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간 역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국회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인 갈등을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 함께할 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병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네. 이병진 씨는 가면 갈수록 예. 레옹을 닮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 청와대를 저희 가족이랑 함께 이제 견학을 가게 됐는데 청와대를요. 예. 저희 딸이 저 보고 싶어 해서 어허. 진행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더니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한테는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 한국말 잘 합니다. 예. 아니, 요즘에는 권력기관을 주로 찾아다니시는군요. 지난번에 청와대, 오늘 국회? 예. 예. 아주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래요? 예. 평소에 저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관심이요? 예. 굉장히 낯선 질문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란 말 자체를 제가 50평생 살면서 제 입으로 헌법이란 단어를 꺼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헌법은 뉴스에서나 들었던 것들, 예. 법 없이 살 사람이란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아하. 예, 그냥 뭐 내라는 거 잘 내고 하지 예. 말라는 거 잘 지키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법이라고 오늘 공부를 하겠다, 강의를 들어보겠다, 이건 처음인 것 같아서 살짝 사실 좀 긴장도 돼요. 그렇군요. 예. 수강 신청을 해놨는데 막상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뭔지 아시죠? 근데 수강 신청을 했다가 이제 좀 안 맞으면 초반에 관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예. 지금 자퇴하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쉽게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다른 분들이 쭉 준비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분들께서 아마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다 보면 헌법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 그럼 좋죠. 좋죠? 왜냐면 제 딸이 요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7살인데 예. 너무 많은 질문들 하면서 점점 제 딸을 제가 피하게 돼요. 아하. 예, 정말 질문의 심도가 너무 높아서 제 딸을 위해서라도 예. 헌법의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방송인 아비가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친숙하시겠지만 네. 아비가일 씨가 원래 국적이 파라과이죠. 파라과이죠. 네,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잖아요. 맞죠. 예. 아주 멀리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법에 대해서 배우러 왔잖아요. 예. 근데 헌법을 자세히 보면은 네. 파라과이하고 한국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몰라요. 알아가봐야죠. 일단 말을 뱉고 놓고 수습을 하시는구나. 예. 아니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어떤 분이 비슷해요?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한국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럴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예. 또 사실 파라과이 헌법도 학교 때 공부하는 거 이상은 별로 그거를 펼쳐서 보고 공부하고 그럴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예. 막상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헌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오래 계셨지만 네. 모르는 것처럼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가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처음에 파라과이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많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해놓고 네. 뭐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모른다. 그래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네. 각 나라의 헌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거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 제주소년 박경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벌써 저 가수 데뷔한 지 15년? 네, 올해가 15주년이어서 네. 15주년 기념 투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년이 15년이면 중학생이죠. 아,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소년, 지금도 소년. 예. 네. 언제까지 소년일 예정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제주 중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하. 팀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고 네. 그러니까 한번 비치보이스가 영원한 비치보이스듯이 그렇죠. 제주 소년으로 영원히 음악 안에서는 예. 네, 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노래가 이분의 대표작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알만한 노래가 뭘까요? 아무래도 데뷔 앨범에 있는 귤이라는 곡일 귤. 것 같아요. 무반주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예. 겨울에 또 귤이 제철이니까. 예.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주 소년은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젯밤부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대본을 받은 이후로.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닌데 이제 제헌절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고 해서 참 고마운 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건지 알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헌절이 쉬는 날이 아니 공휴일 아닌가요? 네, 이제 아니더라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저기 옛날에는 뭐 쉬다가 안 쉬던 때가 있었지요. 2008년부터 네. 안 쉬는 걸로 네. 어제 검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 야 치밀한 분이네. 검색 다 해서.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의 지식은 많은 게 즉석 검색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우리 MC분은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요. 네. 오늘부터 배워가려고요. 아, 예. 저희랑 똑같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저도 뭐 그것 때문에 저 오늘 MC 하겠다고 한 거지. 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구만요. 우리랑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예, 네. 예.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 애드립만 MC가 아니에요. 당황하거든요. 그래요.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헌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의 문을 열어줄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은 로버트 태권브이다. 개개인은 힘이 약하지만 헌법에 탑승을 하면 태권브이처럼 파워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헌법을 배워보신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뭐 헌법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은 일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이런 구절이 안 나온다. 저게 영어인가요? 그것도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아주 쉬운 거예요. 헌법은 사실은. 130개 조문이지만 이거 딱 8글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쓸모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헌법. 자,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처음 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는 헌법 재판관님들, 두 번째는 헌법 교수님들. 여기까지 말이 되죠. 예, 세 번째가 바로 저입니다. 조유진. 예, 처음 헌법연구소장 조유진입니다. 예. 아, 네네.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다 나랑 동급이다 이런 얘기 예 듣기에 따라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이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뭐 사실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예 이병진 씨는. 이 프로그램이 이게 생각지 못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임시의정원은 쉽게 말해서 임시정부의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파 역할 내지는 엄마. 엄마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3일 날 약간 또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4월 13일 날 이게 출범을 했는데 그 전에 임시의정원은 이미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처음 이제 문을 열었고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헌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럼 임시의정원의 대표들은 어떻게 선출이 됐습니까? 임시의정원은 이제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시의정원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냐면 그 당시에 13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3도의 각 도별로 3명에서 6명씩 인구 비례에 의해서 뽑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해외 교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표들도 각 3명씩 뽑아서 57명으로 정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뽑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대 의장 맡으신 분이 이동영 선생님이신데 네. 그 지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흉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데 소개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영 선생은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항일 운동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활동을 못 하셔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한데 이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분입니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구한 말부터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만민공동회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동영 선생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김이 독립선언을 하기 1년 전에 무호 독립선언이라는 그 선언문도 발표하시고 이랬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망이 굉장히 높으셨고 초대 임시의정원장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여러 파벌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 파벌을 없애고 다 하나로 뭉쳐라 라는 유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에 3개의 정당이 그 임시정부 안에 있었는데 다 합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임시정부에서 영향력이 막강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이어서 주석이 된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 그렇군요. 예. 지금 저 국회 도서관 안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념 전시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곳에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의 흉상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네. 이분이 예, 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사실 좀 많이 잊혀졌던 분인데 우리가 일제 침탈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검사가 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법관 양성소를 나와서 법조인이 되셨는데 일제 강점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의병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의병. 근데 그 당시에 검사였어요. 이분이 검사였는데 의병에 대한 그 검사로서 이제 논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징역 얼마에 쳐야 된다. 이걸 논고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논고라는 말 안 하고 구형이라 그러지만. 근데 그 논고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해가지고 나는 의병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분들을 내가 그 논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일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검사직을 사퇴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전념하셨죠. 그리고 일제 시대에 서울하고 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변론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가셔가지고 의정원장이 되셨는데 임시의정원장을 3번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모든 기록들을 이분이 다 잘 꼼꼼하게 문서들을 잘 보관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지금 현재 국회 도서관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원본 문서들은 다 소실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 시절에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일본 그 군경들이 와가지고 그 다 그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실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해방이 되면서 김구 선생이 계시동시 경교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게 6.25 때 다 또 불타버렸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바로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그 홍진 선생의 문헌으로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우리나라 그 1945년에 광복을 맞은 다음에 네. 그 임시의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원래 이제 임시정부 당시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광복 이후에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국회라는 말이 이미 임시정부에서 국회라는 그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우리가 바로 이제 정부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있다가 국민의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천을 하다가 나중에 48년에 재헌국회가 수립이 되면서 그 재헌국회로 계승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의정원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임시의정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오늘 강연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주제는 네. 알쓸 헌법 이렇게 일단 그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알고 보면 쓸모 있는 헌법. 예,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쓸모 있다. 우리 저 패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헌법이란 말을 입에 담아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시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헌법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이거 헌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패널분들께 질문을 아까 아비가일님께서 헌법이 파라과이 헌법하고 한국 헌법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죠. 예. 파라과이 헌법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언제 네.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네. 원래 네. 스페인의 그렇죠. 침략을 받고 그리고 독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독립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파라과이 헌법은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181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일 씨가 헌법에 관해서는 저희보다 엄청 대선배신 거죠. 파라과이 헌법이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입니다. 파라과이도 우리랑 똑같아요. 패널 분께서 헌법이란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하다고 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헌법 교육을 학교에서 안 해요. 여러분 혹시 뭐 초등학생 자녀 계신 분들 집에서 교과서 한번 보시면 헌법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이 뭐냐면 미국의 초등학교 헌법 교과서를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또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뭐 1, 2학년 때 보는 거, 3, 4학년 때 보는 거, 5, 6학년 때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초등학교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헌법 뭐 중고등학교 때라도 헌법 공부하신 분들 혹시 학교에서 헌법을 배워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사실은 헌법 교육이 시민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나 다름없거든요. 외국의 초등학교 헌법 교과서 저도 조금 이제 봤는데 보면은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의 역사 그리고 뭐 애국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다 헌법을 통해서 사실은 다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 국회 방송에서 올해 신년 기획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헌법 시리즈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것을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그 이병진님 프로 볼링을 입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작년에 하셨어요? 예, 테스트 통과하고 예.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볼링을 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애 활동이랑 거의 비슷해요. 30년 넘었어요. 원래 예, 그전부터 치셨고 이번에 이제 프로 입문을 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킹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킹핀. 예. 뭐든지 어디 가면 뭐 중요한 핵심 인물도 킹핀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킹핀이란 말 그게 볼링에서 나온 게 맞나요? 맞습니다. 타겟이 되는 핀이라고 타겟이 되는 핀이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킹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헌법의 킹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이 총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개 조문. 그러니까 여러분 130개 조문을 다 아시려면 되게 힘들겠죠? 단 8글자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글자. 킹핀. 헌법의 킹핀. 제주소년께서 또 가수시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또 라임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걸 잘하시니까 최근에 김재동 선배님이 또 헌법에 대한 독후감도 내시고 해서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8글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기대라고 괜찮다고. 기대라고 괜찮다고. 네. 아, 헌법이라는 것에 좀 예. 기대고 예. 헌법이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사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걸 수 있어요. 사실 헌법을 만든 게 바로 국민 대다수의 힘없는 분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원래 정답은 따로 있지만 정답보다 더 정답 같은 그 답을 해주셨습니다. 130개 조문이지만 이거 딱 8글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보장과 권력 통제. 사실 이게 헌법의 핵심입니다. 권리 보장과 권력 통제. 그 중에서도 권리 보장이 위에 있죠.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헌법은 사실은. 근데 권리 보장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면 권리를 보장하려면 권리 침해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권리를 주로 침해하는 게 누구냐면 과거에는 주로 국가 정부에 의한 그 권리의 침해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뭐 꼭 정부나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분야별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또는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권력 통제, 권리 보장과 권력 통제 이 두 가지가 바로 헌법의 핵심적인 킹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8글자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사실은 헌법 130개 조문을 다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헌법을 그래도 명색이 법이니까 약간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아실 필요 없고 딱 요거 한 가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구별 정도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통일된 헌법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문헌법, 성문헌법 국가라는 말도 쓰고 성문헌법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 성문헌법 국가는 헌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법률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불문헌법은 이 불문이라고 해서 아니 불자를 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자화된 헌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헌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통일된 헌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퍼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문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문헌법 국가가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 헌정사적인 전통 굉장히 오래됐지만 통일된 헌법전은 없어요. 그래서 불문헌법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든 나라는 어딜까요? 예,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 국가 바로 이제 미합중국 헌법. 미국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래서 헌법을 만든 게 1788년에 독립선언은 그보다 한 12년 전에 독립선언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약 10여 년 동안 영국과 싸우면서 쟁취한 헌법입니다. 맨 위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저게 영어인가요? We people 같은데요? 예, 아닌가요? 예, We the people, We the people입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뭐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가죠.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들 미국인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미국의 주권자는 바로 미국 국민들이다. 이게 이제 여기 딱 나타나는 것이죠. 이 미국 사람들은 재밌게도 이 We the people이라는 말을 헌법과 동의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헌법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헌법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교과서 이름을 이 We the people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We the people이라는 재단도 있습니다. 재단. 전국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헌법 교육을 하지만 시민 교육 차원에서도 헌법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헌법을 이제 중시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어떤 분이냐면 18살 때 왕위를 계승합니다. 큰아버지한테. 근데 18살 때 왕위 계승을 딱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헌법을 가져와. 헌법전을 가져와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라고 그랬죠.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된 헌법전은 없어요. 그 대신 헌법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 계승이 확정된 때부터 바로 그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하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즉위한 게 1830년대에 즉위해가지고 1901년까지 재위합니다. 60년 넘게 재위를 하는데 영국을 유럽의 최강대국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본인의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가 됩니다. 나중에 그 카리스마가 엄청났던 거죠. 고집도 엄청 셌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헌법의 관점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 한비자라고 동양의 법가 사상. 여러분 동양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 그 통일될 때쯤에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예. 잘 모르겠네요. 아 중국을 예. 통일할 때 스케줄이 그때 스케줄이 좀 예. 바빠가지고 그때가 그러세요? 제일 바쁠 때라서 예.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게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바로 진나라의 시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그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게 바로 법가 사상입니다. 법가. 법의 힘으로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고 나가서 천하를 통일하겠다. 이게 이제 법가입니다. 법가. 근데 그 전에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나라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를 쓰거든요. 그 한 나라의 유명한 법가 사상가가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그래가지고 그 한비자를 진시황이 스카우트하죠. 스카우트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 지혜를 빌리죠. 그래서 한비자가 쓴 유명한 그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동양의 법가 사상을 가장 잘 집대성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강하면 그 나라도 강해지고 법을 지키는 자가 약해지면 그 나라도 약해진다. 국왕부터 법을 잘 지키니까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왕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가 법을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이제 국가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누구한테나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법을 강조하는 그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강조했던 게 법은 일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법이라는 걸 만들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헌법도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조상님들의 지혜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여러분 어딜 가서도 뭐든지 할 때 그 매뉴얼을 잘 보시고 숙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주권자죠. 주권자가 봐야 되는 매뉴얼이 바로 헌법입니다. 매뉴얼. 국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권자로서 우리 헌법에 기본권, 권리가 국민의 권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걸 알기가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입니다. 기본권 조항. 근데 그 10조부터 36조까지 사이에 모든 기본권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10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그 국민의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그 우주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죠.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 다 해당되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런 점을 또 국가가 또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내 권리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국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국가를 잘 사용할 것인가. 이제 헌법의 통치구조편에서 국회라든가 정부, 법원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앞에 헌법 총괄에도 보면은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뭐 우리가 흔히 행정관청에서 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무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죠. 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침해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제 그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할 때도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고 한데 여기 정치인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과학자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을 날려가지고 그 번개 칠 때 번개가 친 날 연을 날려가지고 번개의 실체가 뭔지 이런 것도 막 이제 실험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 이게 뭐 옛날 말투로 이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의 종입니다. 공직자들은. 외국에서는 헌법 교육을 할 때 이걸 굉장히 아이들한테 강조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그 상식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나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다. 모든 그 공직자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종일 뿐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절대로 국가 권력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거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 와 있는 데가 여기가 국회죠.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국회 의사당? 없어요? 국회 방송에만 오고 국회 방송에 네, 오고. 예. 의사당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세계 각국의 의회, 국회 의사당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영국 의회입니다. 타닥타닥 붙어서 앉아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리가 굉장히 너무 편해요. 영국 의회처럼 저렇게 타닥타닥 붙어 앉게 해주면은 좀 싸움도 덜하고 대화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욕 많이 하죠. 우리가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욕만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죠. 이분들은 다 지역구가 있죠.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지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지역 유권자들과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비가일님은 그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죠? 지금 용산 쪽에 살고 있어요. 용산에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사시는 동네? 지역 국회 예. 몰라요. 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생활을 하다가 뭐가 일이 어려울 때 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번호를 알 수 없지 않아요?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는 알 수는 있어요. 사무실 안 전화. 바꿔줄 것 같은데. 뭐 바로는 안 바꿔주죠. 바쁘신 근데 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러면서.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여러분 사시는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나 지역구민인데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물론 다이렉트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그 담당 보좌관하고도 여러분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성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왜냐하면 자기의 다음번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의사당을 여러분 앞에 띄운 것은 여기서 뭐 국회 뭐 기능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여러분이 훨씬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백이 있는 거예요. 백.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여러분 백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식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횡단보도 하나 긋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신호등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평균 6.6년 걸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청원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헌법에도 나오는데 청원 뭐 입법을 청원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민원 사항도 청원할 수 있고요. 취직 같은 거 부탁하면 잘못하면 이제 인사청탁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업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좀 도와달라, 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건 도와주죠. 물론 이 각 관공서라든가 지자체 같은 데 가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려면 헷갈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도와주거나 자기가 직접 못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연결을 시켜줘요. 또 지방의원들도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동네 지방의원, 우리 동네 시의원, 우리 동네 구의원들한테 하면은 열심히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괜히 이제 지레 저 사람들 이제 바쁘니까 나 같은 사람 쳐다보려 하고 이제 아예 그 시도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이병희 선생님 혹시 그 종교가 있으세요? 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교인지는.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라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뭘까요? 약간 뭐 로마 신화라든가. 네. 로마 신화도 뭐 많이 읽긴 했겠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예. 여러분 그 뜻밖에도 그 기하학 책입니다. 기하학. 예.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책. 그래서 여기 뭐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 나오는데 서양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통적인 지식인이었죠? 한문으로 시를 쓸 수 있어야 지식인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시를 쓸 수 있어야. 서양은 그게 아니고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읽어야 이게 지식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나 수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문과, 무슨 소설가, 그다음에 뭐 법조인들도 조차도 다 기하학을 읽었습니다.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쓴 그 기하학이라는 책은 한 5개 정도의 공리를 가지고 수백 개의 기하학적 명제를 논증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치밀한 그 논리 전개가 필요합니다. 빠짐없이. 요번에 그 수능 국어 시험 31번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치밀한 논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읽으면서 머리를 식혔답니다. 백악관에서.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읽었어요. 왜? 법 공부를 하려면 그 아주 치밀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따져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 참이냐, 거시냐 이걸 따지면서 이게 전개를 해나가는 게 이게 법적인 논리 전개랑 비슷하거든요. 링컨 대통령은 평생 동안 유클리드 기하학을 책을 손에다 들고 있었고 그것은 링컨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승한테
왜 이렇게 어렵냐, 쉽게 좀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그 스승이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더 확대돼 가지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양과 동양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거를 강조한 반면에 이쪽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뉴턴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와 같은 지적인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헌법도 바로 이와 같은 서양의 어떤 그 굉장히 그 기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 구조에서 바로 이러한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의 정점에 바로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가서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어디 집에 새 들어서 살 때도 뭐 이렇게 어디 하나 만약에 뭐 고장난 데 있으면 미리 사진 찍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청구합니다,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집주인이랑 원수가 돼가지고 와요 보통. 왜 그러냐면 너무 막 그런 걸 따지니까 막.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일상화돼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 논리적인 구조 위에서 헌법이 서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법치주의라든가 그러니까 법의 어떤 법적인 그 어떤 마인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아까 헌법은 그 수학적인 균형을 되게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벌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벌집. 우리 제주소년 벌집 보신 적 있어요? 육각형으로 육각형으로 생겼죠. 예. 그 왜 육각형으로 생겼는지 아세요? 벌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예. 근데 모양에 대해서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벌집 모양이 원래는 육각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원통으로 만든답니다, 얘는. 근데 원통으로 만드는데 원통으로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서로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한데, 어떤 그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정삼각형, 그다음에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육각형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분산이 가장 넓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주선이라든가 비행기의 그 구조물 같은 것도 다 정육각형 구조물로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날 때부터 무한정한 자유를 가집니다. 그냥 자유인도 아니고 대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원래. 근데 대자유인들이 5천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무한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양보가 바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양보의 경계선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벌집처럼 원래는 둥그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육각형으로 이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자유를 설명하려고 정육각형 이거를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가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법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게 그냥 당연히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게 이제 볼테르라는 사상가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 옛날 같으면 이제 법학도들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 시민들이 다 그래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런 문구들이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몇십만 번씩 막 계속.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헌법이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헌법. 타협하고 양보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게 안 되면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바로 아주 어렸을 때 아이 때부터 바로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적인 그 철학을 아예 그냥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야 이게 이제 실제로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사가 이게 법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제주소년께서는 그 생활하면서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든가 법적인 어떤 뭐 분쟁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 신호등 얘기하셨을 때처럼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참 걸리고 어딘가에 물어봐야 되고 네네. 그 절차가 예. 아주 지루하고 길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아비가일님은 한국에서 혹시 법적인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나요? 법적인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예. 이제 비자 관련된 예, 문제들로 네. 굉장히 번거로움을 많이 비자요. 느꼈죠. 근데 아, 이제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나가는 것 같고 약간 예. 번거롭다 이 정도로 많이 그렇죠. 느낀 것 같아요. 아직 뭐 법적인 네. 문제로 네. 뭐
뭐좀 고통을 겪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예. 그러니까 가끔 상상을 해보면 막막할 때는 있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예, 예.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제일 먼저 문제 생기면 초록색 창에다 검색부터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여기 국회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 변호사도 아마 아는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중에도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면은 일단은 상담을 해줍니다. 법을 최대한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대로 세상이 물론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규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헌법대로는 안 되죠.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뭐 헌법대로 안 되니까 헌법 다 필요 없어. 이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권리를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제 몫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호주제라고 있었습니다. 호주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 남자들이 집안의 모든 주인으로서 쉽게 말해서 주인, 호주할 때 그 주자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집의 주인으로 계속 남자들만 이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 관계가 다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폐지됐냐?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근데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56년이 걸렸습니다. 56년. 1952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었는데요. 삼고 시작했는데 판사를 처음에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여자가 판사냐? 어떻게 여자가 판사가 될 수 있냐? 이래가지고 판사가 못 되고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이거를 없애야겠다. 그걸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게 호주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성동본 금혼이라든가 아이들의 성과 본을 아빠만 따르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고쳐야겠다. 근데 그런 걸 다 고치려면은 전제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게 호주제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1952년 그때 한국 전쟁 당시였어요. 전쟁 와중에도 호주제 폐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외로운 싸움을 했죠. 외로운 싸움을. 근데 이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남성 법학자나 법률가들 중에도 여기에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계속 이제 하다가 민법도 조금씩 개정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2008년도에 와서 호주제를 규정한 그 법이 다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급부로 다 대체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뭐가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법에 있는 대로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거 헌법에도 다 헌법 제36조에도 있고 헌법 제11조에도 있고 있는 조항인데 그것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예, 남녀평등이 안 됐던 거예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퇴임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헌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양피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거를 국민들이 이것을 왜 여기 써 있는 대로 안 하냐고 계속 따져야 됩니다. 따져 물어야 되지.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사문화 되는 겁니다. 사문화. 이렇게 계속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법에 대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이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선생님 혹시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책을 어떤 책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좀 바빠가지고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전성기 막 지난 다음이라 사실은 저도 빌리러 갔는데 그때 누가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느 책을 봐도 소크라테스는 사실 본인은 책을 쓴 게 없어요. 그 후대 제자들이 다 쓴 건데 어떤 책에도 이런 구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외국의 학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서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부당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독배를 마셨는데 그때도 악법도 법이라서 내가 이걸 마신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사는 동안은 내가 죽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철학이 있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제주소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평생 동안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가르치고 한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면 내가 내 제자들한테 그동안 가르치고 했던 말들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제자들한테 한 얘기에 대해서 떳떳하다. 비록 재판이 부당해서 내가 사약을 먹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난 도망가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독배를 마신 거죠. 악법은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법은 잠재적인 위헌 법률이에요. 모든 법은. 다시 말해서 악법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이냐 뭐 좋은 법이냐의 판단 기준은 헌법에 맞냐 아니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게 바로 악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법사위에 근무할 때 굉장히 이제 법안이 갑자기 수백 개가 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러분 모든 법을 다 심사를 하거든요. 모든 법을 각 상임위에서 온 법을. 그러면 그거 보려면 이제 밤새야 됩니다. 밤새워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들을 집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법을 만들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 다른 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안 듣고 법을 만들면 이게 헌법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표현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재산권을 보장해줬더니 다른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라든가.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은 악법 내지는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헌법적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헌법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뭐가 있고 이것만 알면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었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것은 학생들한테 잘못된 그 지식을 전파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헌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회 방송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제 헌법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헌법 판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읽기가 좀 난해합니다. 길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만화로 보는 결정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화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헌법 판례들을. 그러면 이런 것을 딱 출력해서 보시면 헌법에 대한 상식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게 또 헌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여러분께서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헌법은 8글자로 권리보장과 권력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바로 헌법은 로버트 태권브이와 같은 겁니다. 태권브이가 뭡니까? 그 주인공이 태권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정을 하죠. 자, 우리는 다 혼자 딱 떨어져 있으면 다 힘이 약하죠. 힘없는 국민들이죠. 그러나 바로 헌법을 우리가 딱 알면 태권브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강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 제주소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이병진 씨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맨 마지막 예,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얻은 것 같은 좀 약간 힘도 좀 느껴졌고요. 네. 예.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연예인들은 왜 살면서 늘 계약서상 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갑일 때가 제가 국민일 때가 갑이군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늘 내용에서의 킹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힘이 좀 생겼어요. 아, 헌법 속에서 나는 갑이다. 네. 아, 좋은 얘기네요. 예. 자, 아비가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었는데 지하철 직원이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자꾸 뭔가 물어보시는데 그 직원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 거기 가시라고요 막 할아버지한테 많이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찍고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진짜로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상대의 개인 정보 같은 게 또 노출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법과 법이 부딪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약간 그런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헌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나도 시민으로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예. 네. 제주 소녀는 오늘 저 제일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경청을 해줬는데 네. 어땠습니까? 너무 유익하게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도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면 민원이 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면 바로 해결된다는 꿀팁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민원 있나 보죠 지금? 생각해 보려고요. 아, 예. 지역구 의원 누군지는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검색을 시작하려고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작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뿌듯합니다. 자, 함께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